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은 대한이 놀러왔다 얼어 죽는다는 바로 그날 소한입니다. 절기답게 어제보다 춥습니다. 이름만 보면 대한이 더 추울 것 같지만 소한 추위가 더 매섭게 느껴지는데요. 정말 소한이 더 추운 걸까 궁금해집니다. 소한과 대한 때의 서울 평균 기온을 비교해보면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30년간 소한 때가 대한 때보다 기온이 낮았던 적은 딱 절반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 평균 기온이 영하인 적은 소한이 21번, 대한이 18번으로 추위의 강도로는 소한이 대한을 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이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는 정말 맞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소한 추위 뒤에 숨어있는 포근한 봄바람도 이젠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아침 쌀쌀합니다. 그래도 꽃피는 봄날을 기대하면서 1월 5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새농퀴로 시작합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리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또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의 풍성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농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훈입니다. 예로부터 맛 좋기는 청어, 많이 먹기는 이것이라는 말이 전해 내려올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이것 사랑 대단하죠. 제사나 고사를 지낼 때 관운상제에도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생선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풍성했던 동해의 이것 어장, 지금은 달라졌죠.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개체수 감소가 원인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서식지가 북상한 것이 주된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 양식 기술을 개발하거나 어린 이것을 방류하는 등의 자원 회복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많이 잡히는 날이 다시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메뉴 매콤한 이것찌개나 양념장을 살살 바른 이것구이 한번 선택해보시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알아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주요 작물 자급자족을 강조했다라는 소식 전해주셨는데 네. 대표적 곡창지대의 대두 생산량을 크게 늘릴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헤이룽장성이 올해 대두 130만 톤 증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헤이룽장성 당서기가 최근에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올해 대두를 66만 6,667헥타르 이상 경작을 해서 생산량을 130만 톤 정도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대로 된다면 전년도 중국 전체 대두 생산량 대비 8% 가까이 증가하는 건데요. 헤이룽장성은 중국 대두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삼농, 그러니까 농업, 농민, 농촌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를 하면서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농업과 농촌의 안정적인 발전을 확보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자 당정이 힘을 합쳐서 진정한 효과를 발휘한다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과 대만 문제 등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식량 비축분 관리 등 식량 안보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안보의 문제다. 자급자족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대두를 계속 수입을 하고 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대두 소비량의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가축 사료에 따른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두 소비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에서 직접 생산하게 되면 이익이 나기 때문에 농부들이 대두 경작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브라질이나 미국에서 대두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작년 11월 달에 857만 톤의 대두를 수입했는데 전달 대비 무려 68%나 급증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수입한 대두는 8,770만 톤으로 그중에서 약 2천만 톤은 미국에서 수입한 겁니다. 반면에 작년에 중국의 대두 수입 생산량은 전년보다 약 16%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의 농업당국은 작년 말에 각 지방정부에 대두와 유료작물 확대가 2022년 주요 정치적 임무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대두 경작지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엔 우창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조선족들이 처음 농사지은 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창쌀이 최근에 발표된 중국 브랜드 지역 농산물 브랜드 파워 지수에서 4위를 차지했다고 중국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우창쌀이 거둔 성적은 쌀 브랜드 가운데 최상위라고 하는데요. 헤이룽장성 우창의 벼농사는 청나라 때인 1835년 조선족들이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밥맛이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정과 황공의 진상이 됐고요. 그리고 최고의 쌀로 인정받았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의 벼농사를 선도하는 곳이 바로 헤이룽장성 우창인데요. 우창은 지금도 중국 식량 생산 10대 선진 지역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3대 곡창지대로 불리는 헤이룽장성 평야는 기름진 흑토가 아주 유명하고요. 일교차가 큰 기후 덕분에 벼농사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또 조선족들이 일찌감치 유기농 재배를 하면서 쌀에 굉장히 찰지고 윤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수한 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창에 있는 민어량의 조선족 마을에서는 이 우창쌀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쌀은 일반 쌀의 7배에서 8배 가까이 높은 가격을 판매되고 있고 이 전량, 베이징과 상하이 등 이런 지역의 유명 백화점에 납품될 정도로 중국의 최고 쌀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창쌀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짝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우창쌀의 한해 생산량은 100톤에 불과한데 우창쌀이 워낙 품질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우창쌀로 둔갑돼서 팔리는 가짜쌀이 연간 1,000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공급망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낙농가를 위해서 1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해 업무 첫날 육류 가격 상승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가와 낙농가에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등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인해서 지지 기반이 흔들린 상황에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기업과 맞서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악관이 현지 시각 3일 바이든 대통령이 대형 육류 가공업체 독점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농장과 낙농가 등에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농민, 목장주들과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육류 가공업체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직접 발표한 겁니다. 백악관은 소수의 대기업이 산업을 지배하면서 가격을 인상하고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육류, 가금류 가공 부분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백악관은 4대 육류 포장회사가 쇠고기 시장의 85%, 가금류는 54%, 돼지고기는 70% 장악하면서도 공급망 병목 현상을 불러온 장본인이라고 기업들을 지목했습니다. 네. 미국의 연방정부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 쇠고기 값이 21%, 육류, 가금류, 생선, 계란값은 13%나 증가했고요. 전반적인 식품 가격도 6% 넘게 올랐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6.8% 상승하면서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많이 흔들린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1월에도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방거래위원회에
담합 여부를 조사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에도 주류 독감이 지금 기승을 부리는데 두루미 수천 마리가 집단 폐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시작된 주류 독감 때문에 최소 5,200마리의 두루미, 거기에다가 닭 수십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말에 이스라엘에서 역사상 가장 심각한 조류 독감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두루미 5천여 마리가 조류 독감으로 사망했고, 그리고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훌라오는 아프리카와 유럽을 오가는 철새들의 최대 도래지인데요. 훌라오에는 매년 10만 마리의 두루미가 찾는데 현재 집단 폐사한 5천 마리 외에도 만 마리가 조류 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폐사된 두루미 수천 마리는 지금 그 사체가 훌라오 인근에 방치해 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당국은 너무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죽은 탓에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다른 야생동물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사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훌라오 인근 농장이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두루미 집단 폐사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폐사한 개체 수가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또 조류 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닭 50만 마리도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국이 가금류 예방 차원에서 닭 수십만 마리를 도살 처분한 가운데 현지에서는 계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국은 해외에서 계란을 수입해서 품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 그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가 있나요? 현재까지는 이스라엘에서는요, 조류 독감이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류 독감이 드물게 사람에게도 감염증을 일으키고요, 기침, 호흡기 곤란 등 호흡기 증상을 보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아프리카 섬나라에 나무를 심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가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는 3월 달까지 아프리카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 나무 200만 그루를 심는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올해 1분기 말까지 마다가스카르 마하장가 지역 인근에서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흡수해서 지구온난화 대응으로 가장 효과적인 식물로 알려진 맹그로브 나무를 심기로 했다고 합니다. 나무 200만 그루를 통해서 약 200헥타르의 땅을 회복시키고 향후 25년간 10억 파운드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삼성전자가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후 솔루션 플랫폼인 메리트리와 협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망가진 숲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직접 단계를 밟아가는 것을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서 관리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장에 계획을 세우면서 나무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관계자는 삼성의 지속 가능한 앞으로 여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이게 다면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서 자연 기반의 솔루션과 협업해서 효율성을 개선하고 폐기물은 최소화하는 기술 혁신을 투자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맞서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양필라 양정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굽은 등을 활짝 펴볼까요?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로 보내서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손만 머리 뒤쪽을 받쳐주세요.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펼치고 머리를 깍지 낀 손바닥에 기댑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뒤로 기울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코어에 힘을 주고 이번엔 내쉬면서 천천히 더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어에 힘을 주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가슴이 시원해지고 등이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건데요. 가능하시면 5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합니다. IT 브리핑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새해 첫 시간인데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나요? 네, CES 2022 이야기를 좀 가져왔는데요. 농업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했는데 과연 이 CES가 도대체 왜 오늘 가져왔는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최근 좀 주목받는 기술들이 의외로 이 농업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골라오신 이유가 다 있겠죠. 2022가 아직 입에 잘 익지 않는데 CES 2022. CES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약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 CES라는 쇼는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1월에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 열리게 되는 원래는 이제 가전 박람회 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의 이름은 컨슈머 일렉트릭 쇼. 그래서 이제 가전 박람회 쇼였어요. 이게 1967년부터 있었던 쇼고요.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1월에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전자제품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 제품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뭐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우스라든지 아니면 DVD 아니면은 뭐 이런 뭐 3D TV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쇼에서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었는데 이 쇼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금씩 정체성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16년 정도부터는 단순한 가전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IT 기기,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고 한 2017년, 18년도부터는 모빌리티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요즘에 얘기되는 자율주행차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한 기술의 진보가 최근에는 도시의 변화 아니면은 뭐 전반적인 어떤 우리의 건강과 삶까지 연결되고 있는 이런 기술의 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는 이게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오프라인으로도 하지만 원래보다는 조금 규모가 줄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같이 진행되는 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역사가 긴데 최근에 또 급격히 좀 큰 변화가 생긴 거네요. 가전 박람회보다 훨씬 더 이 장르가 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쇼의 이름을 이제 더 이상 풀어서 컨슈머 일렉트릭 쇼라고 해주지 말고 그냥 CES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고유명사처럼.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뜻을 해석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가봤더니 차가 있고 이러면.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카 일렉트릭 쇼인가 뭐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해마다 주제 같은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주제 같은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기서 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CES라고 하는 쇼를 TV에서 많이 보시면 정말 막 하늘 날아다니는 기술도 있고 막 그럼 이게 지금 당장 있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이 쇼의 특징은 메시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있는 기술들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기술이 나올 거예요 라는 거를 기업들이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오는 기술들의 전반적인 것들이 모든 기업이 결국에는 지구를 위한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면 오히려 기술이 좋아지면서 한쪽으로는 좋지만 한쪽으로는 뭐 환경이 파괴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지금 관점은 거꾸로 지구와 환경을 이런 기술이나 여러 가지 IT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의 관점이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 기술에서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이러한 삶을 살 때 과연 이 지구를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또 이제 노동에 대한 고민들도 나오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옛날보다 이제 같이 뭉쳐서 일하기 어려워졌고 그리고 노동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뭐 이럴 때 이제 어떤 기술들이 이런 노동의 변화를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메시지들까지 기술이 좀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보면 어쨌든 사람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 도와주려는 그런 기술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농업 관련해선 어떤 점들이 좀 보일까요?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기술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한 2, 3년째 혁신상을 타고 있는 곳인데 그 트랙터 기술이에요. 트랙터 기술인데 실제로 저도 이제 재작년에 가봤는데 네. 이게 미국 트랙터라고 이제 크기가 정말 커요. 바퀴가 사람 키만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고 와 이거 뭐야 이랬는데 그 큰 기계를 자율주행으로 가더라고요. 좀 두렵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잘못 굴러가면 어떡하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두렵고 무서운데 그래도 이게 한 3, 4년 정도 계속 꾸준히 기술이 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러한 크기의 것들이 자율주행을 움직이는데 예. 중요한 거는 그냥 뭐 자율주행만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드린 대로 환경을 지키는 기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기계 안에 로봇, 컴퓨터 비전, 뭐 머신러닝, 뭐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이 돼서 이 트랙터가 지나갈 때 그 잡초에만 정확하게 농약을 뿌리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카메라를 가지고 실제로 이게 잡초인지 아니면은 일반인지 이걸 쭉 보면서 무작위로 제초제를 뿌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잡초가 있는 데만 제초제를 딱 뿌려가지고 제초제 사용량도 80% 줄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만큼 이제 땅을 좀 어떻게 보면 비옥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이제 스프링쿨러들도 이런 변화들이 좀 많은데 물 주는 거요? 네, 그렇죠. 이제 물 사용량을 50% 이상 절감하는 그러니까 물 역시도 줄이면 이게 지구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앱으로 설정된 지점에만 정확하게 물을 뿌립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스프링클러 하면 이렇게 돌면서 막 뿌릴 거를 생각하는데 이게 돌면서 어느 부분에서 물이 멈추고 어느 부분에서 물이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그렇죠. 근데 그 거죠? 위치를 제가 스마트폰으로 정확하게 찍는 거예요. 뭐 여기에만 뿌려주세요 하면 이제 이렇게 뿌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샤워하는 샤워기도 어떻게 보면은 물을 80% 줄여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샤워를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뜨거운 물 같은 거 나오기 전에 찬물 먼저 막 나오다 뜨거운 물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물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또 모아서 다시 돌릴 수 있는 뭐 이런 기법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또 해상 풍력하고 수중의 수압차를 활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이런 기술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말씀드렸던 트랙터 말고도 최근에 그 이제 프랑스 제품이긴 한데요. 네. 그 포도밭에서 포도를 이제 모니터링하거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율 로봇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계 자체가 특이해서 약간 포도밭에 특화되어 있는 그 기계이긴 한데요. 그 기계를 가지고 실제로 이 포도밭을 계속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트랙터도 그렇고 이 포도밭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인력 부족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만 농업의 고령화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농업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그 방대한 밭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 포도 같은 경우는 또 포도밭이 좀 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와인을 너무 빨리 막 그 만드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살충제 사용도 좀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살충제 같은 경우도 아까랑 비슷한 원리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만 정확하게 살충제를 뿌려서 결국 그 안에서 이 와인을 만드는 포도들을 좀 더 잘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을 가지고 뭐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런 데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좀 자신들의 제품이나 자신들의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실제로 말씀드렸던 이러한 포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미 8대 로봇으로 5,000헥타르 그러니까는 뭐 1,512만 평 엄청 넓은 건데 큰 땅이죠. 그 땅을 이 8대 로봇만으로 제초를 이미 한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계속 그냥 돌리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방대한 땅 옛날로 치면 사람들이 뭐 몇 주 몇 달 해야 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런 기기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러한 노동력의 변화 그리고 어떤 환경에 대한 이런 것들에서 농업과 연결되는 좀 기법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두 가지를 지금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건데 국내에서도 이런 환경 관련해서 농업 IT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을까요? 네, 그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뭐 큰 기계는 아니지만 국내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 일단 작은 기법이긴 하지만 뭐 이거는 당장 농업은 아니어도 물을 줄이는 건데 이것도 뭐 향후에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거지를 하는데
물 한 컵으로 설거지를 하는 기술이 나왔어요. 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예. 이게 봤더니 그 수증기를 이용해가지고 10분 만에 설거지를 끝내는 기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기세척기에서 물을 왕창 뿌리는 게 아니라 물을 줄줄 흘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수증기를 활용해서 뭐 설거지를 하는 이런 기법들 찌든 때가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 될지는 이제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들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에 맞는 자율주행 농기계들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자율주행 농기계가 나오게 돼서 농경지에다가 로봇을 투입하면 줄을 맞춰서 경지를 정리하고 파종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드론 기술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농지에서 사용되거나 이런 것 좀 많았잖아요. 근데 드론을 활용해서 축사의 환경을 개선하는 기술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축사의 환경을 전반적으로 촬영을 해서 뭐 건축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있고 또 이제 센서들을 통해 가지고 악취와 세균을 이제 잡아냅니다. 그래서 그 암모니아 수치 같은 경우를 자동으로 수집을 해서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기본으로 또 육상 드론을 투입을 해서 천연 항생제 또 향균 탈취제 이런 거를 이제 드론이 분사하는 이런 기법들이 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정확하겠네요. 이제 냄새를 수치화하는 거니까 그렇죠. 좀 확실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농업이나 이런 우리가 있는 데서 IT가 사용된다는 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른바 우리가 감적으로 느끼고 있던 걸 수치화하고 데이터화해서 그걸 표준화하는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 IT라고 하는 것들이 농업과 어우러질 때 잘 맞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들도 이제 드론이 좀 지나다녀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시끄러운 드론이 만들 것 같은데요. 뭐 이러면서. 자, 그리고 이번 CES 2022 좀 지켜볼 분야가 별도로 따로 떨어져 나온 푸드테크라는 분야가 생겼다고요? 네. 그래서 참 흥미로운 게 푸드테크라고 하는 게 아예 별도의 섹션 그리고 올해 또 새로운 어떠한 좀 주목해봐야 될 분야로 좀 등장했다는 거예요. 푸드테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음식하고 기술이죠.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진 이유가 앞서서 말씀드린 지구를 위한 기술 중에 실제로 최근에 그 식량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화두가 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식량이 예전처럼 뭐 쉽게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식량의 자주권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식량을 먹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나오게 되는 어떤 부수적인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기술로 해결하려는 이런 그림들이 전반적으로 푸드테크라고 하는 어떠한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푸드테크라고 하는 분야의 그 범위는 크게 5가지 영역에서 기술 혁신이 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생산하는 쪽, 그다음에 유통하고 보관하는 쪽, 심지어 조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달하고 판매하는 분야, 그리고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이런 모든 기법에서 이 푸드테크, 그러니까 기술과 이 음식 기술이 그러니까 합쳐지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과정을 보니까 진짜 상당히 넓은 분야네요. 이것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영역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스마트 파밍,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생산하는 영역, 이 영역은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음식 재료가 되는 부분에서 효율성, 그러니까 생산성을 증진하는 방식이죠. 뭐 예를 들면은 가축을 기를 때 뭐 자동화된 로봇이 도입된다거나 센서들을 가지고 먹이를 주거나 가축의 상태를 측정해서 질병 예방하고 뭐 수요 측정하는 이런 일종의 스마트 파밍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농법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스마트 파밍의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상당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물류 창고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분석을 해서 입고된 식품별 보관 시간을 최적화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신선 식품들은 몇 분 몇 초에 들어왔는지까지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최단 시간 내에 식품이 배송될 수 있도록 물류 차량의 이동 경로 시간을 다 인공지능으로 최근에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식품의 폐기량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는 아예 그 수요 예측 자체를 인공지능을 가지고 상당히 정교하게 해서 식품 발주를 요즘엔 자동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이 떨어졌을 때 그것들을 해서 차라리 요즘에 있는 국내 뭐 여러 가지 신선식품과 관련된 앱들이 품절이 나더라도
그래도 이제 조금 안전한 방식으로 이제 폐기율을 줄이는 이런 방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가장 좀 흥미로우면서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게 결국 새로운 식품을 창조하는 단계겠죠. 뭐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대체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체육뿐만 아니라 뭐 곤충을 이용한 식재료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제 나올 거라고 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이런 대체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어떠한 의지 혹은 우리의 어떤 신념 때문에 먹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인즉슨 맛이 없었죠. 근데 이 맛이 없는 것들을 맛있게 만들고 소고기랑 가장 비슷한 맛을 내게 하는 걸 지금 이 쇼에서 해석하는 건 그게 바로 기술이고 그게 바로 인류를 위한 기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소고기를 먹게 되면 뭐 그것들이 이제 부산물로 나오게 되는 환경의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걸 푸드테크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가져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2040년에 대체육이 세계 육류 소비 뭐 60%까지 차지할 거다, 대중화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다양한 기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또 거기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식물성 고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곰팡이 균류 같은 것들을 배양을 해서 아예 고기의 단백질을 생산하는 이런 기술들까지도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법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즈 제품도 비건 치즈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의 우유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우유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신세계네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치즈를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반 치즈랑 비교해도 좀 손색 없는 풍미가 나온다고 하고 뭐 동물성 치즈랑 비슷한 단백질이 나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결국엔 실험실에서 만드는 이런 기법들이 좀 흥미로운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자들 자부심 대단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세상을 바꾸는 연구를 하고 있네요. 예. 오늘 못다 나눈 얘기가 많은데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청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브리핑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24명이 나왔습니다. 전날보다 100여 명 정도 줄었고요. 지난주 발표된 확진자 수보다도 84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사흘 연속 3,000명대 확진자인데 이것도 지난해 11월 이후 35일 만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조금씩 줄고 있어서요. 어제 발표된 위중증 환자 수는 973명으로 보름여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반면에 늘었는데요. 51명이 나오면서 누적 치명률은 0.9%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4,000명대 중반의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어제보다는 크게 늘겠습니다만 그 일주일 전에 비하면 역시 1,000여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지금이 오미크론 변이 급증에 대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이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했다고요? 네, 정부가 지난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제도를 확대하면서 학원과 독서실 그리고 스터디 카페도 포함시키기로 했었습니다. 지금은 성인들만 대상이지만 오는 3월부터는 이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힌다라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는데요. 여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백신 미접종자가 학원, 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라며 미접종자들의 학습권이 제한되면서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게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자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법원 판단이 최종 결론은 아니고요. 본안 1심 판결이 끝날 때까지 방역 패스의 효력이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는 7일 이 식당과 카페 등 방역 패스 적용 시설 전체에 대해서 이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는 다른 신청 사건도 있고, 또 최근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선대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알리지 않고 이 선대위를 총괄선대위원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이후 윤석열 후보는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어제까지 서초구 자택에 머물며 당 관계자들과 숙고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대위 쇄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 어제 대체적인 언론의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 수준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준 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사의 표명을 요구했으며 김종인 위원장의 행동이 쿠데타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사표 요구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김종인 배제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질문은 안 하는 게 좋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김종인 위원장과는 별개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도 이어지고 있네요. 네, 국민의힘 내부 특히 윤석열 후보 측 인사들이 어제 잇따라 이준석 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용남 상임 공보특보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게르 그거보다 못한 존재라고 말했고요. 김경진 이 상임 공보특보단장은 이준석 대표가 2030을 완벽하게 대표한다는 얘기는 과장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선 의원들은 이틀째 회동을 갖고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해당 행위를 자제하라라고 촉구했고요. 또 중진 의원들도 모여서 이준석 대표의 최근 궤적이 비정상적이라면서 자중을 요구했습니다. 이 권성동 사무총장도 이준석 대표가 당의 분란을 주장하고 해당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며 조심 좀 해라라고 반박했는데요. 다만 개인 의견이 아닌 이 공식적으로 사퇴 요구가 나오면 답하겠다라며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했죠?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아리 공장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에 강하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연한 추진력과 실용적인 자세로 코로나19, 저성장 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는 4대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 국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강조하면서 이 설 전에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고요.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먼저라면서도 여력이 된다는 전제하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정부가 검토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어제 이재명 후보는 청년 선대위가 제안한 이 탈모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동행 일정을 잡는 등 이 국민의힘과의 대비 효과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대장동 유동규 씨와 이재명 후보 측근이 압수수색 전에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에 민주당 김용 총괄부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앞서 정진상 선거대책위 비서실 부실장과의 통화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서 이재명 후보 측근 2명이 압수수색 전에 이 유동규 씨와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성남시 의원 출신의 김용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대변인을 지낸 바 있습니다. 김용 부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통화한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했고요.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자료를 이 부재중 전화까지 포함해 부풀려 유출한 경위를 수사당국은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최첨단 전투기가 비상 착륙을 한 일이 있었죠?
네, 어제 오전 훈련을 위해 충북 청주 17 전투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한 F-35A 전투기가 착륙 장치 이상으로 서산 비행장에 동체 착륙을 했습니다. 3개의 랜딩 기어가 모두 작동하지 않았고 바퀴 없이 비행기 배면으로 착륙을 했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A 전투기의 가격은 한 대당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공군은 이 기종 40대를 도입하는 7조 원 규모의 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 군 당국은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 측과 함께 기체 자체에 문제가 없었는지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F-35 기종은 지난